인간의 뇌가 전뇌, 중뇌, 후뇌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중뇌가 이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요. 막 활동,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여기에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0가지의 심박수가 뛸 동안에 혈액이 안 들어오고 혼자 심장만 뛰고 있으니까 머리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는 거.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요. 아,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게 진짜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군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네네.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러라 그러면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범인이 체포됐을 때 가서 심리 분석을 하는 요원이다 라고 네. 대부분 알고 계신데 그렇죠. 그렇게 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사실은 그것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것만 그것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어떤 그 것들을. 잡히면은 가서 분석을 하는 거는 옵션이다. 야, 마지막 업무. 마지막 업무다. 어. 범죄 현장에 나갈 때 CSI 요원들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CSI의 스페링을 아시나요? Crime Scene Investigator인가? 정답입니다. 와. 대부분 이제 과학수사니까 사이언티픽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걸 씬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은 사실 처음입니다. 크라임 씬에 이제 CSI 요원들이 나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동입니다. 어떻게 침입을 했고 범행 도구를 가지고 왔느냐, 현장에 있는 걸 썼느냐, 또 범행은 어떤 방식으로 저지르고 증거인멸을 어떻게 하고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다 수집해서 CSI들이 수집한 증거들과 결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재구성해요. 그러면 피해자가 누워있는데 공격한 흔적들이 나오면 애초에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또는 원한이거나 뭔가 동기들이 접근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피해자가 나오는데.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피가 비산된 흔적들이 나오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까지 제압을 못했다면 꼭 남자일 수 있을까? 이런 접근들도 가능해요. 오. 그러니까 다양한 행동 분석을 통해서 현장을 재구성하면서 그 행동으로 나타난 범죄자의 심리를 추적해가는 게 프로파일러들입니다. 아, 역시 저희가 아는 그렇죠. 박지성 교수님처럼 심리학만 연구하시는 분도 포함이신 건지 어떻게? 이걸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범죄 심리학은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프로파일러는 그 연구된 학문을 응용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프로파일러들이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자들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이고, 박지성 교수 같은 분들은 살인범죄자의 심리, 성범죄자의 심리, 이런 유형별의 심리를 연구를 하는 분이죠. 이 연구된 학문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게 프로파일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과학수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SI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SI는 현장에 나가서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그 감정물들을 감정하는 분들. 그 연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프로파일링을 하려면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격을 당할 때 피해자들이 나중에 끝나고 보면 저렇게 왜 대응을 했을까? 그냥 도망가지? 아니면 고함을 치지?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왜 안 하고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실 그런 태도들 때문에 가해자들이 동조한다라고 느끼는 왜곡된 감정을 가질 수 있거든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을 안 했어요라고 이놈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항상 대부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근데 무서워서 당연히 그렇죠. 엄청 패닉이 빠지잖아요. 그런 그렇죠. 일을 당했을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해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피해자들을 대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아니 왜 그냥 소리 지르지 왜 도망가지 이런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그게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거지 본인의 의지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응용이 되냐면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그런 범죄 행동을 할 때 피해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놈의 심리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그 피해를 당할 당시에 어떤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피해자를 이해하기가 바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부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범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곧 위기가 닥칠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는 위기가 있고 그쵸. 정말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는 위기 상황이 있을 있죠, 수 있어요. 있죠. 근데 범죄는 대부분 이제 두 번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네. 신체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아, 신체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나죠. 아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땐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기분 들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게 뭐 부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네. 저는 보다 오늘 이제 안 될 과학이니까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몸이 굳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범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들도 긴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아무리 그런 범죄에 자기들이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찌질한 놈들이다 보니 자기도 긴장하면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생겨요. 네. 어찌됐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이 어떤 놈들인지 보다는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를 당하는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체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뇌와 척수 이런 중추신경계가 있고 그 밑에 말초신경계들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신경계가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맞아요. 말씀해주신 이 교감신경계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싸우는 때 각성되는 거예요. 신체가 뭔가 긴장해서 대응을 할 때 쓰이는 신경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심박수가 증가를 하고요. 이 심박수가 왜 증가를 할까요? 이 활동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막 혈액을 내보내서 그렇죠. 운동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네. 부교감 신경계는 나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신경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감 신경계가 싸우는 것에 집중한다면 부교감 신경계는 나의 신체를 잘 유지하는 신경계라고 보시면 되죠. 네네네. 그래서 소화액이 나온다든지 눈물이 나와서 눈이 깜빡거릴 때 따갑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교감 신경계에서 하는 일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긴장될 때 나오는 현상들이 다 교감신경에 보여 있어요. 침이나 눈물이 마르고 심박동이 증가를 하고 소화 안 되죠. 막 갑자기 뭔가가 나오면은 긴장하고 시험 때 소화 안 되고 막 맞아요. 학생들 시험 볼 때 소화 안 되고 장 운동도 방광 운동도 억제가 돼서 소변이나 뭐 대변이나 이런 게 막 긴장되면은 마렵거나 막 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 맞아요. 부교감 신경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활동들 침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심박동도 이제 안정되고 소화 장 운동도 촉진되고 소변이나 대변도 나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맞아요. 확인을 할 그래서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운동을 할 때보다 더 건강해지는 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때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잠을 잘 잘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옛날에 잠을 잘 자야 건강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잠잘 때 부교감 신경이 가장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 성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자야 됩니다. 인정사정 볼 곳 없다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알죠, 알죠. 옛날 영화긴 한데 네네네. 거기에 보면 형사들이 쫙 잠복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다가 범인인 안성기가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 애인 집에. 이때 딱 포착을 한 형사들이 야야 나타났어 라고 하면서 담벼락에 쫙 서가지고 야 하던 거 해야지 하고 시원하게 전부 소변을 봐요. 이게 뭐냐면 부교감 신경계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거를 교감신경으로 올려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쵸, 막 뭐 일하기 전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교감, 부교감 신경계가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네. 각성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위기? 교감 신경계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부교감 신경계는 거의 작동을 멈춥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됩니까? 이 심박수가 증가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막 달리기를 막 열심히 하거나 축구 같은 아주 격한 운동을 할 때 보면 심박수가 막 엄청 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신체 변화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심박수가 뛰기 시작하면 아, 그렇죠.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데 네. 운동할 때는 막 런닝머신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축구할 때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서 1분에 막 BPM이 200 이상 올라가도 별로
큰 장애가 안 생겨요. 그렇죠. 장애는 네. 없죠. 결국 위기 상황에서의 심박수의 변화는 단계별로 신체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정말 이해되는 글이 딱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전쟁터에서 진짜 적은 총검이나 총탄이 아니라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멋진 말씀 하시죠. 이순신 장군 하면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까밖에 기억이 안 그게 나는데. 그게 그 12척밖에 없는 두려움을 12척이 나로 바꾸는 용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군요. 공포스러우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이것을 이제 심장 박동수를요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그래서 화이트의 심장 박동수는 60에서 80 정도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죠. 근데 이제 약간 이게 긴장이 되면 옐로우 상태가 됩니다. 불편하진 않지만 약간 심장이 80을 좀 넘는 그렇죠. 배 한 80에서 100 정도. 100 정도의 심박수를 나타냅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을 하는 이런 때죠. 내 심장이 뛰고 있구나라는 걸 약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큰 변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때 약간의 소근육 운동들이 조금씩 장애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근육이라고 한다면 손끝, 발끝, 입술끝 이런 데가 이제 조금씩 장애가 와요. 아주 크지는 않아요. 네. 아주 큰. 근데 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오렌지 요때가 되면 위협적인 상황에서 심박수가 막 뛰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손끝, 발끝, 혀끝 이런 것에 장애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뛰는 심박수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혈액이 들어오는 것을 내보내는 게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혈액이 들어오기도 전에 심장이 뭐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심박수만 높아가지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말 놀랍게도 우리 신체는 그렇게 자신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소근육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손끝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입주위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이런 네. 작게 움직이는 그래서 근육들을 말하는 거죠. 긴장해가지고 많은 분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네. 너무 긴장하면 말이 꼬여요. 그렇죠. 말이 꼬이죠. 맞아요. 꼬이고 말도 안 되고 막 생각도 잘 안 나고 단어가 막 꼬이고 막 이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에 긴장이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제대로 움직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하다가 신호를 건너갔는데 네. 앞에 차가 쫙 밀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급정거를 했죠. 네. 근데 뒷차가 그 신호로 넘어오려고 음. 그냥 제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경찰들이 막 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시간이 저는 정신이 없었던 거죠. 기절을 하실 정도면 크게 크게 났었네. 났구나. 그러니까 뒷차가 완전히 그냥 거의 앞에 파손될 정도로 부딪혔는데 네. 사실 아픈 줄도 몰라요. 그때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 내려가지고 경찰들이 와 있어서 저도 경찰이니까 일단은 구급차를 불러라. 저쪽에 사람은 안 다쳤느냐.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손끝이 떨려서 이 버튼을 못 누르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라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그쵸. 이 심장 박동수가 지금 충격을 받아서 뛰고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통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면은 지금은 안 아프다. 난 괜찮다. 그러고 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프고 그 다음날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생긴다고 그 하잖아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이 자율신경계 변화로 설명이 돼요. 이게 왜냐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놀이터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네. 싸울 때 이런 데 맞아도 안 아파요. 집에 가서 괜히 아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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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왜 아프지? 그럼 맞은 거야. 그렇게 아픈 게 이제 나중에 아파요. 그땐 긴장해서 그게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 이렇게 되면요. 신고하시는 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112가 몇 번이야? 야, 112 몇 번이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몇 거예요. 번이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네. 다음 단계가 되면 대근육이 장애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는 소근육이었는데. 네, 소근육들 끝에 근육들이 이제 장애를 받았는데 네. 그 다음 단계의 심박수가 올라가면 이제 대근육들이 장애를 받기 시작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좌우대칭 현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좌우대칭. 현상이 뭐냐면 네. 애기들 보면 네. 깜짝 놀랄 때 어떻게 해요? 손발이 같이 움직여요. 그렇죠. 예, 그게 좌우대칭. 아이들 보면 놀랄 때 저렇게 손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네요. 그쵸. 저런 현상들이 아기들이어서 좌우대칭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례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네. 외국 경찰들이 총을 들고 막 범인을 추적하잖아요. 네, 막 총격전을 벌이면서 그쵸. 저렇게 지금 꽉 움켜잡잖아요. 네. 그때 나도 모르게 방아쇠에 손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발사가 돼요.
아. 이 경찰도 긴장을 한 나머지 네네.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심박수가 뛰어서 긴장이 되면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들이 실수할 때 그렇게 해요. 꽉 잡으면서 총이 나도 모르게 발사돼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아까 그 아기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얘를 꽉 잡는다고 얘를 꽉 쥐었는데 이 쥐는 게 방아쇠를 같이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도 이 손도 같이 그래서 경찰들 훈련을 할 때 총을 잡으면 방아쇠에 손가락을 무조건 넣지 않아요. 우리 군대 가서 해보면 총 쏠 때 항상 손가락을 빼고 있다가 사격할 때만 그쵸? 넣잖아요. 그렇게 배우죠. 권총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나요.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심박수가 이제 180, 200 정도가 넘어가면 인간의 뇌가 전뇌, 중뇌, 후뇌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중뇌가 이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요. 막 활동,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 여기에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0까지의 심박수가 뛸 동안에 혈액이 안 들어오고 혼자 심장만 뛰고 있으니까 머리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멋서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져요. 아,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하얗게 질렸다라고 하는 하얗게 질린 게 지금 심장이 혼자 뛰고 있어가지고 혈액 공급을 안 하면서 자기 혼자 뛰고 있으면서 얼굴에 올라가는 혈액들이 줄어드니까 하얗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로 일어나는 현상인 거군요. 그리고 오곰이 저려서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체 근육이 혈액이 공급도 안 되고 뇌가 판단을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 있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손발이 순간적으로 차가워지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그러던데. 손발 차가워지고 그다음에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드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 판단을 못해요. 뇌정지 지금도 교수님들 다 뇌정지 온다고. 뇌정지가 와요. 그래서 뇌에 정지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신고해야지 일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지 이런 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정말 끔찍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좀 동조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게 되면은 심장에 원래 피가 들어오고 내보내야 되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그냥 내보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못 돌죠.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 혼자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들어와야 펌프질을 할 건데. 핵심은 뭐냐면 운동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과 네. 위기 상황에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어. 피해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장이 막 뛰고 긴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다. 이렇게 피해자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피해자가 됐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컴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호흡 같은 걸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일단 사건이 나오면 피해자들이 정신없이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할 때 당연히 안정을 시키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의 사후 대책에서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냥 막 그냥 질문하고 이러지 않고 안정을 시킨 이후에 그러니까 목격 진술 같은 것도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보다는 한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이 더 회생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막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야, 무슨 옷 입었어? 신발 못 그쵸. 신었어? 뭐 얼굴 뭐 헤어스타일 어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뇌정지가 왔어.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런 신체 변화와 심리적인 현상들을 다 섞어서 맞아. 프로파일러들이 피해자들을 면담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이나 경찰이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네.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뭐냐면 자전거 같은 걸 탈 때도 보면 막 처음엔 막 삐뚤삐뚤 막 긴장해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익숙해지면 긴장 상태가 돼도 자기가 핸들을 돌린다든지 자기가 피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군이나 경찰이 반복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거의 몸을 학습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군 공군 조종사들은 보면 운행판에 네. 버튼이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죠. 아주 중요한 버튼들은 노란색 리본을 달아놓는데요. 아. 내가 지금 옐로우 상태가 되면 손끝이 떨려서 이걸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나를 자기가 인식을 하고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노란색 리본이 달려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자기 호흡을 정리하고 훈련을 받은 대로
손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각성 효과를 조금이라도 그렇죠. 도와주는. 자기가 안정시킬 수 있는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노란 리본을 달고 내가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실수하면 안 되라는 것을 지각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실습하고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 네. 그래서 위기 상황들은 누구한테도 닥치기 때문에 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이나 군인들은 반복된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겠죠. 저기 교수님 한 분께서 그럼 일반인은 어떻게 훈련하죠? 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게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뭘까? 네. 있습니다. 오! 사람은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든 작은 위기 상황이든 똑같이 인식을 해요, 우리 뇌가. 그래서 네네. 집에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을 갑자기 끄고 불이야 라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아빠가 불이야 라고 고함을 치면 창문을 열고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해. 너는 가서 전화기를 휴대폰을 찾아서 119에 신고를 해. 그리고 당신은 이불에 물을 적셔서 들고 나와. 이렇게 역할을 두세 번 해보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그대로 해요. 약간 소방 훈련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한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교수님 어제 네. 받으셨죠? 문자. 네. 공서 새벽 아침에 왔어요. 받았지만 그 누구도 무엇을 해야 될지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전화기를 켜고 맞아요. 보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진짜 실제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그러다가 맞아.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하고 걸어갈 때 우리 랩장님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혼자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야. 혼자 걸어가면서 누군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뛰어온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뛰어가면서 전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 고함을 친다. 뭐 이런 것들을 두세 번 해보잖아요. 위기 상황이 되면 그거 생각하지 못해, 머릿속이. 나도 모르게 연습한 대로 그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씩 해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생각 안 들어요,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너무 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지. 재난이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사회가 됐잖아요. 편의성이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실 재난들은 어떻게 올지 모르는 시대가 돼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사실은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게 아닙니다. 한 번씩 꼭 시뮬레이션이라도 아니면 우리 뭐 게임하는 것처럼이라도 한 번씩 역할 분담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 상황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면 그쵸. 네. 살해 이런 게 나와요. 경찰관이 이제 막 공격전을 벌이면서 차를 추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도망가는 범인들이 막 총을 쏘고 있죠. 우리 자기도 쏘면서 가는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추격을 하는 중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요. 여보, 내가 지금 추격을 하는데 지금 지원 경찰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사랑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라고 전화를 건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리고 끊었고 계속 추격을 했어요. 경찰관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안 다치고 다행히.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30분 동안 운전하고 가면서 중계방송을 했어. 내가?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 코너를 돌아가고 있고 제가 지금 총을 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무전은 계속 하고 있고 중계방송을 거의 한 3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블랙아웃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자기가 보내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 총 몇 발 쐈어? 그러면 저 두 발밖에 안 쐈는데요? 근데 탄창을 보면 다 쏜 거야. 아 진짜?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게 패닉이 와서. 기억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격전을 경험한 141명의 경찰관을 조사해서 85%가 총성을 듣지 못하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피해자의 심리나 신체적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범죄 상황을 이해할 때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자료도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기억이 남았어요. 이제 네. 일부를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의 기억은 스냅 사진을 이어놓은 것과 같다. 일부는 생생하고 일부는 누락되고 일부는 희미하고 이런 말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장면을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께서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고를 하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 준비를 해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일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